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다고 했던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요양보호사로 30년을 일했어요. 남편을 41살에 먼저 보내고 그때부터 혼자였죠. 아들 민준이가 11살, 딸 소희가 8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잘 키우겠다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식당 일도 했고 청소 일도 했어요. 그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어르신들 댁을 돌아다니며 식사 챙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 학원비를 댈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민준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친구들과 스타트업을 차렸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민준이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투자도 받고 직원도 늘어났어요. 제 아들이 회사 대표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소희는 민준이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성실하고 착했어요. 교대를 나와 중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고요.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주 준호도 태어났어요. 제게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이 다 자리를 잡는 걸 보면서 마음 놓았어요. 6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제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에서 혼자 살면서 일주일에 사나흘만 일했어요.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죠. 민준이는 가끔 전화했어요. 엄마 건강은 어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하지만 바쁜 티가 역력했습니다. 소희는 좀 더 자주 연락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손주 준호를 보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희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딸네 집에 갔습니다. 준호가 현관에서 달려나와 저를 반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거실에 앉자 소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아니,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제가 대답했어요.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주식하면 돈 돼요. 제 친구 엄마들도 다 하시고 수익률도 좋대요. 엄마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무서워.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마음 편해. 소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은행 이자가 얼마나 돼요?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주식하면 1년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엄마 노후 자금 불리셔야죠.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주식이 대세예요. 저도 하고 있고요. 안전한 종목으로 하시면 괜찮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한데 소희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엄마 명의로 하면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제 명의로 할게요. 엄마는 그냥 돈만 맡기시면 돼요. 믿고 맡겨주세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딸이 나쁜 짓을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결국 저는 8천만 원을 소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소희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운용할게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소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200만 원 수익 났어요. 더 오르면 팔게요. 저는 기뻤습니다. 역시 딸 말을 들은 게 잘한 일이구나.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희에게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았어요. 받아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어느 날 뉴스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하게 소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주식은 괜찮니?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많이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소희가 한참 침묵하다 말했어요. 거의 다 날아갔어요. 지금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8천만 원이 1,500만 원이 됐다고. 6,500만 원이 날아갔다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소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잃은 돈인데 남은 돈이라도 찾아줘.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가 확정돼요. 좀 더 기다려보면 오를 수도 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라니? 민준이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소의 명의로 주식했다며요. 그것도 8천만 원씩이나. 그게 다 날아갔다고요. 나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소희가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고. 민준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제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주식으로 돈 날렸다고. 제 명성에 금이 갔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성이 뭐가 중요해? 내 돈이 날아간 게 중요하지. 민준아, 엄마가 지금 힘들어. 위로 좀 해줘. 하지만 민준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실망이에요.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셨어요?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딸이 하자고 해서 한 건데. 내 노후 자금을 잃은 건 나인데 왜 아들은 자기 명성만 걱정하는 거지? 소희도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만나자는 말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는 끊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끙끙 앓았어요. 남은 1,500만 원은 결국 찾았습니다. 은행에 넣어뒀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소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네 집에 갔습니다. 소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위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 우리 형편이 안 좋아요.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지.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 집 처분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엄마 집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우리 대출 갚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신 엄마 방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집을 팔라고. 소희야, 엄마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소희가 표정을 굳혔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돈 날린 것 때문에 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불편해하고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준호도 봐드리고 가사일도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제 잘못이 되어버린 거예요. 딸이 하자고 한 투자인데 이제는 제가 딸네 집 살림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연락도 안 하고 소희만 제 곁에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살던 투룸 빌라를 정리했어요. 3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엔 남편과의 추억이, 아이들을 키운 기억이 가득했어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소희에게 줬어요. 소희가 고맙다고 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네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라고 하더군요. 딸네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소희가 방을 깨끗이 치워줬고 준호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소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물 내리는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남편이랑 준호가 자는데 깨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하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소희가 어느새 뒤에 서 있었어요. 엄마, 마음대로 냉장고 열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저는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아침 준비하려고 했는데. 소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침은 제가 할게요. 엄마는 준호 등교 준비 좀 시켜주세요. 준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직 엄마 손이 많이 가는 나이죠. 준호야, 할머니가 옷 입혀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혼자 입을 수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혼자 하라고 했어요. 저는 쓸쓸한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탁에는 4개의 자리가 있었지만 제 자리는 따로 없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 방에서 드세요. 우리는 애들 등교시키고 출근해야 돼서 바쁘거든요. 저는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왜 이렇게 쓸까요? 소희와 사위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먹을 점심을 차려 먹고 오후에는 준호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학원 가야 돼요. 엄마가 혼자 숙제하라고 했어요. 준호는 제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희가 원하지 않는 거였죠. 저녁 6시쯤 소희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청소 이렇게밖에 못해요. 먼지 좀 보세요. 저는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 할게. 저녁 식사 준비는 소희가 했어요. 저도 돕겠다고 했지만 소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됐어요. 엄마가 하면 제 스타일이 아니라 다시 해야 돼요. 그냥 방에 계세요. 저는 쫓겨나듯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저는 불러지지 않았어요. 소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밥 갖다 드릴게요. 소희는 쟁반에 밥과 반찬을 담아줬어요. 가족들이 거실 식탁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소희가 본격적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빨래 왜 이렇게 했어요? 색깔 옷이랑 흰 옷이랑 같이 돌리면 어떡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요즘 눈이 침침해서. 소희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그럼 안경 새로 맞추세요. 제 옷 다 버려야 되잖아요. 또 어느 날은 이랬습니다. 엄마 오늘 장 좀 봐오세요. 저한테 장바구니와 메모지를 줬어요. 저는 시장에 갔지만 소희가 적어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마트는 너무 커서 헷갈렸어요. 한참을 헤매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장바구니를 확인하더니 화를 냈어요. 엄마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설탕 달라고 했는데 왜 소금을 사왔어요? 제가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흐릿하게 보여서 잘못 읽었나 봐요. 미안해, 내가 바꿔올게.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내일 출근길에 살게요. 엄마는 이제 장 보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소도 제가 하면 다시 하고, 빨래도 제가 하면 다시 돌리고, 설거지도 제가 하면 다시 닦았어요. 저는 점점 방 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준호도 저를 멀리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사니까 우리가 가난하대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이제 학교 앞에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다 봐요. 사위와의 관계도 불편했습니다. 사위는 저를 처음부터 반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계시니까 집이 좁네요. 제가 퇴근하면 거실에서 좀 쉬고 싶은데. 사위의 말에 저는 항상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와 사위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좀 참아줘요. 우리가 대출 갚는데 엄마 돈이 큰 도움이 됐잖아요. 소희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잖아. 식사도 따로 해야 되고. 사위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제가 짐이 된 거예요. 5천만 원을 줬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었습니다. 소희 가족에게 저는 돈을 다 쓴 빈껍데기였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 민준이 회사로 찾아갔어요. 비서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대표님이 회의 중이세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민준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비서가 다시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정이 빡빡하다고 하시네요. 다음에 오세요. 저는 무겁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부끄러운 거였죠. 주식으로 돈을 날린 무능한 엄마. 아들의 명성에 먹칠을 한 엄마.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소희가 뭐라 해도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살도 빠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 선자 언니가 전화했어요. 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 왜 그래?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선자 언니는 눈치를 챘습니다. 은영아,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아, 언니. 나 잘 지내. 선자 언니는 제 절친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같이 시작했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어요. 선자 언니는 남편과 사이좋게 살았고 자식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요즘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자 언니를 찾아갔어요. 요양병원은 집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선자 언니는 반가워했지만 많이 야위셨어요. 은영아 고마워. 내가 찾아와 주니까 힘이 난다. 저는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건강 챙기세요. 우리 오래오래 봐야죠. 어느 날 소희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거실로 나가자 소희와 사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 게 우리한테 부담이에요. 물론 엄마가 준호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것보다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제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요. 어머니 계시면 눈치 보이고 불편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양로원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요즘 좋은 데 많대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식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데 안 가.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 돈만 안 날렸으면 엄마도 엄마 집에서 편히 사셨을 텐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모든 게 제 잘못이라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가? 30년을 고생해서 아이들 키웠는데 이제 와서 짐 취급을 받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은빛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준 거였죠. 수첩을 펼치니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은영아 사랑해. 우리 함께 행복하자. 저는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수첩에는 행복했던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데이트하던 날, 민준이와 소희가 태어난 날, 선자 언니와 여행 갔던 날, 모두 빛바랜 사진처럼 아련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수첩을 보며 버텼어요. 이것만이 제가 한때 행복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아침마다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은빛 수첩을 펼쳐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저였으니까요. 어느 날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계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도 아들네 집에 산다고 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죠. 근데 어쩌겠어요. 깔 데가 없는데.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처지를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또 눈치를 봐야 하고 방에 숨어 지내야 했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이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빛 수첩에 새로운 글을 썼어요. 오늘도 견뎠다. 내일도 견디겠지. 언젠가는 이 시간도 지나가겠지.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작은 별빛은 존재한다더군요. 딸네 집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유일한 낙은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의 가족이 모두 나가고 나면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마치 도둑처럼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은빛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신혼 때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민준이와 소희의 어릴 적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6살, 소희는 3살 때였어요. 유치원 운동회 날이었죠. 두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선자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쯤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였어요. 둘 다 젊고 건강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선자 언니가 말했었죠. 그날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늙어서도 이렇게 함께 있자. 서로 약속했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소희가 교사 임용고시에 붙었을 때, 모두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순간들이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도 자주 나오시네요. 저도 이 시간에 나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시간이 좋아서요. 할머니와 조금씩 친해졌어요. 이름은 김순옥 할머니였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며느리 집에 산다고 했어요. 저처럼 눈치를 보며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영 씨, 그 수첩 자주 보시네요. 무슨 수첩이에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보여줬어요. 행복했던 기억들이 담긴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이런 추억이 있으시니까. 순옥 할머니도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은 사람인데 역시 같이 사는 건 불편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현실이었습니다. 소희가 퇴근하면 저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저녁은 혼자 방에서 먹었고 밤에는 소희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 숙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혼나지 않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지금 바빠요. 할머니가 도와주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준호의 숙제를 봐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는 재미있니?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요즘 수학이 어려워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준호가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 이후로 준호가 가끔 제 방에 왔어요. 물론 소의 몰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준호와의 시간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희가 알아버렸어요. 준호야, 할머니 방에서 뭐해? 소희가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했어요. 엄마 숙제하고 있었어요. 소희가 준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앞으로 할머니한테 가지 마. 엄마한테 물어봐. 준호가 울먹였지만 소희는 단호했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준호와의 시간마저 빼앗긴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은빛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제가 적어둔 글들도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적었던 다짐들이었죠. 오늘도 잘 견뎠다. 내일도 잘 견디자. 아이들이 잘 되면 그걸로 됐다. 저는 그런 글들을 읽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했어요.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삶도 중요했습니다. 선자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요즘 어떠세요? 선자 언니의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은영아, 나 요즘 많이 아파. 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어. 저는 걱정이 됐어요. 언니, 제가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다음 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선자 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은영아, 왔구나. 고마워. 선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선자 언니가 말했어요. 은영아, 너는 어떻게 지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선자 언니는 속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저는 결국 모든 걸 말했어요. 주식으로 돈을 잃은 것, 집을 팔고 딸네 집에 들어간 것,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것. 선자 언니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자 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은영아, 꼭 행복해야 해. 너는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선자 언니와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언니 말이 맞아.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소희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자 언니 병원에 다녀왔어. 소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가실 때는 말씀 좀 하세요.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소희의 말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한테 연락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은빛 수첩을 펼쳤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평생 고생해서 아이들 키웠는데 이제 짐 취급받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첩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오늘 선자 언니를 만났다. 언니도 많이 아프셨다. 나도 힘들지만 언니는 더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언니가 힘내라고 해줬다. 고마운 사람이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나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매일 이렇게만 살 순 없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순옥 할머니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영 씨, 요즘 어때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순옥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합류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들 집에 살면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제가 아직 사람 대접을 받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영 씨,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대요. 제 친구가 실버 모델 하는데 재미있대요. 저는 놀랐어요. 실버 모델이요.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활동한대요. 그날 순옥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막막했습니다.
저에게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계속 딸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은빛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썼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숨을 쉬고 있다. 그럼 뭔가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이 나왔고, 밤에 잠들 때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은빛 수첩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수첩이 제가 살아온 증거였고, 제가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이었으니까요. 수첩을 볼 때만큼은 저도 한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몰래 제 방에 왔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도 준호 보고 싶었어.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방에만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준호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한다고. 할머니는 이 집에서 짐이라고. 그냥 준호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슬프다는 걸. 할머니 제가 크면 할머니랑 같이 살게요. 할머니 집 사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호. 할머니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을게. 준호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8살짜리 손주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저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은빛 수첩에 또 글을 썼어요. 준호가 나를 위로해줬다. 8살짜리 아이가 나를 걱정한다.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어른인데. 부끄럽다. 하지만 고맙다. 준호야 건강하게 자라다오.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변할 거야. 꼭 변할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변화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더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공원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은영님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태연입니다. 박 선자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선자 언니요. 무슨 일이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박 선자님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뭐라고요? 선자 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3달 전에 봤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장례를 조용히 치르셨다고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은영님께 재산 일부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말문이 막혔어요. 선자 언니가 저에게 재산을 남기셨다고요. 내 고인께서 유언장에 명시하셨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자 언니가 돌아가셨다니. 3달 전만 해도 병원에서 만났는데 그때 언니가 많이 아프다고 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왜 말 안 하고 가셨어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선자 언니가 돌아가셨대. 소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언제요? 한 달 전이래. 장례는 조용히 치렀대.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많이 상심하시겠어요. 하지만 소희는 곧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그래도 출근은 해야 되니까요. 조심히 계세요. 소희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선자 언니를 생각했어요. 언니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틀 후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접수대에서 김태현 변호사를 찾는다고 했어요. 잠시 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은영 님이십니까? 저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변호사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 선자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이은영에게 예금 3억 원을 남긴다. 은영이는 평생 고생만 했다.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행복하길 바란다. 저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마음을 추스른 후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3억 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께서 명확하게 지정하셨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각종 절차가 있어서 실수령액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억 7천만 원이요. 정말이에요. 제가 되묻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서류상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통장 사본 가져오셨나요? 저는 황급히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변호사가 사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선자 언니가 저에게 3억 원을 남기셨다니. 아니, 2억 7천만 원. 제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소희에게 줄까? 아니면 민준이와 나눠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선자 언니가 왜 이 돈을 저한테 주셨을까? 제가 행복하라고 하셨잖아.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빛 수첩을 꺼내 선자 언니와 찍은 사진을 봤어요. 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꼭 행복해질게요. 언니 뜻대로 할게요. 그날 밤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소희가 TV를 보다 말고 저를 봤어요. 뭐예요, 엄마? 선자 언니가 엄마한테 유산을 남기셨대. 얼마나요? 소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3억 원. 정확히는 2억 7천만 원 정도. 제가 말했습니다.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사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소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대출 다 갚을 수 있어요? 2억 7천만 원이면 대출 다 갚고도 남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쓸 거야. 소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혼자 뭐에 쓰게요? 우리한테 주시는 게 맞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선자 언니가 엄마한테 준 거야. 엄마가 쓸 거야.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나눠 쓰는 게 맞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엄마 돈이야. 소희가 화를 냈어요.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집 보증금 5천만 원 줬잖아.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야. 이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소희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사위도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해. 이대로 여기 있을 건가? 아니면 나갈 건가? 선자 언니는 저에게 행복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은영님 입금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은행 어플을 열어봤어요. 통장에 2억 7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제 돈이구나. 선자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기로, 제 인생을 되찾기로. 다음 날 아침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엄마 나갈게. 소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디 가시게요? 엄마 혼자 사실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희가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여기선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살기로 했어. 소희가 표정을 굳혔어요. 엄마 돈 생겼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여기서 눈치 보며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위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나가세요. 소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며칠 안에 나갈게. 그날부터 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을 찾아봤어요. 30분 거리에 괜찮은 원룸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는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은빛 수첩, 몇 가지 생활용품이 전부였습니다. 소희는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라는 듯이 굴었습니다. 엄마 언제 나가세요? 이삿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나갈게. 짐은 많지 않아서 택시 타고 갈 거야. 준호만 슬퍼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집에 갈 거야. 준호 보고 싶으면 전화해. 할머니가 놀러 오라고 할게. 준호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는 준호를 달랬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가야 해. 근데 준호 보러 자주 올게. 걱정 마. 준호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챙겼어요. 소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조심히 다니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잘 지내. 준호가 학교 가기 전에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준호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렴.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선자 언니가 준 기회야. 절대 낭비하지 않을 거야.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구나. 은빛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선자 언니 사진을 봤어요. 언니 덕분에 제가 자유를 찾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언니가 바라던 대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그냥 쓰기만 하면 금방 없어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그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생각났어요. 모두 저처럼 외롭고 소외된 분들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도 그랬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실버 카페, 노인 공방, 어르신 문화센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건 실버 공방 카페였어요. 어르신들이 모여 공예 활동을 하고 만든 작품을 판매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르신들과 많이 접했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바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가를 알아보고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하나씩 하다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선자 언니 제가 해볼게요. 언니가 준 기회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라더군요. 원룸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마음만은 편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상가를 알아봐야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적당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은 곳이 필요했어요. 며칠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상담도 받았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나 마음에 드는 상가를 찾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였고 공원도 가까웠어요.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었어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뭐 하실 건가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실버 공방 카페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공예 활동도 하고 차도 마시는 곳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어르신들 문화 공간이 필요하긴 하죠. 이 동네도 어르신들 많이 사세요. 잘 되실 거예요. 사장님의 격려에 힘이 났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냈습니다. 7천만 원이 나갔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이제 제 가게가 생긴 거예요. 68살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였습니다. 목수와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어요.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가격 차이가 컸어요. 제일 싼 곳은 3천만 원, 비싼 곳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중간 가격인 4,500만 원짜리로 결정했어요. 너무 싸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고
너무 비싸게 하면 돈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상담했어요. 어떤 분위기로 하고 싶으세요?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집처럼 편하게 느껴지도록요. 디자이너가 제안했습니다. 나무 톤으로 하고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하면 어떨까요? 테이블도 둥근 형태로 배치하고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공방 공간과 카페 공간을 나누면 될까요? 네, 칸막이로 살짝 구분하되 완전히 막지는 않는 게 좋겠어요. 한 달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공사 과정을 지켜보며 설레었습니다. 벽을 칠하고 바닥을 깔고 조명을 달았어요. 조금씩 제가 꿈꾸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저는 다른 준비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냈고 간판 업체와도 상담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해야 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결정했습니다. 은빛 공방 카페. 제 은빛 수첩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간판은 은색 바탕에 따뜻한 주황색 글씨로 했습니다. 은빛 공방 카페라는 이름이 환하게 빛났어요.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제 가게가 생긴 거예요. 다음은 물품 구입이었습니다. 공방에 필요한 재료들을 샀어요. 털실, 천, 나무, 페인트, 붓, 가위, 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도매상가에도 갔어요. 카페 용품도 샀습니다. 커피 머신, 찻잔, 접시, 테이블, 의자.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어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푹신한 의자를 골랐습니다. 공방 프로그램도 계획했어요.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뜨개질, 자수, 목공예, 천연 비누 만들기, 캔들 만들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인터넷으로 강의도 찾아봤습니다. 직접 배우기도 했어요. 유튜브를 보며 뜨개질을 연습했고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비누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연습하니 늘었어요. 제가 먼저 배워야 어르신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인테리어가 끝났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감탄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나무 톤의 벽과 바닥, 아늑한 조명, 둥근 테이블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한쪽에는 공방 공간이 있었습니다. 넓은 작업대와 선반이 있었고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카페 공간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선반을 달았습니다. 아직 빈 선반이었지만 곧 작품들로 채워질 거라 생각하니 기뻤어요. 직원도 구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였어요.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성격도 밝았어요. 사장님 열정이 대단하세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공간이 좋아요. 민지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민지가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에 돌렸어요. 공원에도 가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은빛 공방 카페 오픈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간입니다. 공예 활동도 하고 차도 마시실 수 있어요. 순옥 할머니를 만났어요. 은영 씨 요즘 못 봤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옥 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전단지를 건넸어요. 할머니, 제가 가게를 열었어요. 꼭 놀러 오세요. 순옥 할머니가 전단지를 보더니 놀랐어요. 정말요? 은영 씨가 가게를 열었다고요? 대단하세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공예도 배우고 만든 작품은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순옥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꼭 갈게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줄게요. 순옥 할머니의 격려에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민지도 일찍 왔어요. 사장님 긴장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떨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아무도 안 오는 건 아닐까? 10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순옥 할머니와 친구 두 분이었어요. 은영 씨 축하해요. 순옥 할머니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세 분을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민지가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좋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둘러보며 칭찬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아늑하고 편해요. 공방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뜨개질, 자수, 비누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어요. 만든 작품은 여기 전시하고 판매도 할 수 있어요. 수익은 만드신 분께 드려요.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우리가 만든 걸 팔 수도 있다고요. 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용돈도 벌 수 있겠네요. 할머니들이 기뻐했습니다. 점심때쯤 손님이 더 늘었어요. 전단지를 보고 온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10명 정도가 오셨어요. 다들 둘러보고 좋아하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목공예에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젊었을 때 목수일 했는데 여기서 뭐 만들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간단한 소품이나 장식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첫날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15명 정도 오셨고 그중 8분이 회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회비는 한 달에 3만 원이었어요. 커피와 차는 무료로 제공하고 공방 재료비만 별도로 받았습니다. 민지와 정리를 하며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첫날 치고 괜찮았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제가 안도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집에 돌아와 은빛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은빛 공방 카페를 열었다. 첫날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 정말 기뻤다. 선자 언니 덕분이다. 고맙다. 글을 쓰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월요일은 뜨개질, 화요일은 자수, 수요일은 비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늘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20명, 2주일 후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공간이 비좁을 정도였어요. 다들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뜨개질로 목도리를 만드셨어요. 정말 예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 팔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가격은 얼마로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3만 원 정도면 될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너무 싼 거였어요. 손으로 뜬 목도리는 5만 원은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5만 원으로 하세요. 손으로 뜬 거라 가치가 있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5만 원이요. 그렇게 받아도 돼요. 네,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확신시켜 드렸습니다. 목도리를 전시했더니 이틀 만에 팔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도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수로 만든 쿠션, 비누, 캔들, 목공예품. 점점 전시 공간이 채워졌어요. 손님들이 작품을 구경하고 사가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원이 50명이 넘었어요. 매출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회비 수입, 커피 판매, 작품 판매 수수료.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월세와 운영비를 빼면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민지에게 급여를 주고 제 생활비로 쓰니 딱 맞았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번 돈이라 뿌듯했습니다. 어르신들도 행복해 하셨어요. 매일 공방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있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며 저도 위로받았습니다. 다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순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은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공간을 만들다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들 덕분에 힘이 나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빛 공방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습니다. 68세 여성이 만든 실버 문화공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은빛 수첩에 글을 썼어요. 석 달 전만 해도 딸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 선자 언니가 준 기회를 잘 살리고 있는 것 같다. 고맙다 언니. 그리고 나 자신도 대견하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된다더군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빛 공방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회원이 100명을 넘어섰고 매일 30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적였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엔 뜨개질, 자수, 비누 만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자기, 가죽공예, 아파까지 늘었어요. 강사님들도 모셨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회비, 카페 매출, 작품 판매, 강습비. 여러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비용을 빼고 나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민지 외에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경숙 씨였어요. 요양보호사 경력이 있어서 어르신들을 잘 모셨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작품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니 멋진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장난감은 100만 원에 팔렸어요. 직접 깎아서 만든 정교한 작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만든 게 100만 원이나 된다니. 믿기지가 않아.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솜씨가 뛰어나셔서 그래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한 할머니는 자수로 벽걸이를 만드셨어요. 산수화를 수놓은 작품이었죠.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 갤러리에서 관심을 보였고 50만 원에 구매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처음 자기 작품을 팔았다며 울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었어요. 모두들 가족들에게 짐이라고 느껴왔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걸 인정받고 돈도 벌었습니다. 은영 씨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순옥 할머니는 뜨개질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버셨어요.
실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장이었고 100명이 넘는 회원들의 대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렜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낡은 옷만 입었지만 이제는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정기적으로 미용실에서 손질했어요. 거울을 보면 제가 달라 보였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어르신들도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여기서 일하니까 행복해서 그래요. 지역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실버 세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화 문의가 쏟아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세요?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시상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상장을 줬어요. 이은영 대표님의 노력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됩니다.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상을 받고 무대에 섰어요. 감사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떨렸지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68세 할머니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뿌듯했어요. 30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받아본 적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공방으로 돌아오니 어르신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해 놨더군요. 사장님 축하해요. 우리 자랑스러워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울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년이 됐어요. 은빛 공방 카페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수익도 꾸준했고 회원들도 만족했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15평짜리 투룸이었어요. 아파트에 이사하는 날 짐을 풀며 감개무량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딸네 집 작은 방에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집이 생겼어요. 비록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은빛 수첩을 꺼내 새집 거실에 놓았어요. 선자 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바라던 대로 저 행복해요. 어느 날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준호 보고 싶어.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갈게요. 엄마한테 말할게요. 주말에 준호가 왔습니다. 소희가 데려다 줬어요. 현관에서 서먹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소희가 말했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 제가 권했지만 소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호만 놀다 가게 할게요. 나중에 데리러 올게요. 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집 진짜 예쁘다. 준호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할머니가 꾸몄어. 마음에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최고예요.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을 먹었어요. 학교는 재미있니? 공부는 잘 되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요즘 수학이 재미있어요. 준호에게 공방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일해. 어르신들이랑 같이 만들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해. 준호가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가봐도 돼요. 물론이지. 방학 때 오면 할머니가 뭐라도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소희가 준호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차 한잔 할래? 제가 물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방에 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 가게도 잘 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송 봤어요. 엄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희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예전에 엄마한테 심하게 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저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소희는 계속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실 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저는 소희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엄마도 이해해. 내가 힘들었을 거야. 그때 상황이 어려웠잖아. 소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그 경험이 엄마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만약 그때 편하게 살았으면 지금 공방도 안 차렸을 거야.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68세에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저는 엄마 나이쯤 되면 그냥 쉬고만 싶을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엄마도 그걸 깨달았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소희가 가고 나서 저는 은빛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소희가 사과했다. 진심이었다.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소희와의 관계도 나아질 것 같다. 다행이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민준아, 엄마야. 민준이가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고마워.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엄마한테 심하게 말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이해해.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힘드실 때 옆에 있어야 했는데 제 명성만 걱정하고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 넌 좋은 아들이야. 제가 위로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시간 되시면 만나도 될까요? 엄마 가게도 가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엄마가 커피 대접할게. 제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공방에 왔어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준이가 공방을 둘러봤어요. 와,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저는 공방을 소개해줬습니다. 어르신들도 민준이에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세요. 정말 멋지시네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68세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투자 좀 하고 싶어요. 지점을 더 내시는 건 어때요? 이런 좋은 공간이 다른 동네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해. 너무 크게 하면 힘들 것 같아. 지금처럼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게 좋아. 민준이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민준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은빛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를 만났다. 1년 만이다. 민준이가 많이 변했다. 엄마를 인정해줬다. 정말 기쁘다. 이제 두 아이 모두와 관계가 회복됐다. 행복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딸네 집 작은 방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가게가 있고, 제 집이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선자 언니가 준 기회를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그냥 쓰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을 되찾은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70세, 80세가 되어도 저는 계속할 겁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요. 잠들기 전 은빛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 사진, 선자 언니 사진, 아이들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요. 진정한 화해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미래를 쌓는 것이라더군요. 사업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은빛 공방 카페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여러 언론에서 소개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방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공방 대표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했어요. 60대, 70대 대표들이 모여 진지하게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생기가 넘쳤습니다. 옷장에는 깔끔한 옷들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로서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머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서 손질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민준이와 소희를 공방으로 정식으로 초대하기로요. 그동안 개별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세 식구가 함께 모이진 않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두 아이를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민준아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돼. 엄마가 두 남매 다 초대하고 싶은데. 민준이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갈게요. 소희에게도 전화했어요. 소희야 다음 주 토요일에 공방으로 와줄래? 민준이도 오기로 했어. 소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준호도 데리고 갈게요. 토요일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공방을 더 깔끔하게 정리했고 특별한 음식도 준비했어요. 민지와 경숙 씨가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긴장되시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오랜만에 새 식구가 모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숙 씨가 격려했어요. 잘 될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돼요.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 민준아. 저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10분 후 소희가 왔습니다. 사위와 준호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소희와 사위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준이와 소희도 서로 인사했어요. 오빠 잘 지냈어. 응, 너도 잘 지냈어. 공방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와, 엄마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다니. 소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넓어요. 작품들도 수준이 높고요.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진 일 하시네요.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가족분들이세요. 저는 소개했어요. 네, 제 아들, 딸, 사위, 손주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닮아서 다들 잘생기셨네요. 준호가 공방에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만들어요? 저는 준호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뜨개질로 목도리도 만들고 나무로 장난감도 만들어. 준호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저는 준호와 함께 간단한 목공예를 했어요. 준호가 열심히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민준이와 소희는 작품들을 구경했어요. 사위는 커피를 마시며 공방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다들 편안해 보였어요. 오후 4시쯤 따로 준비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공방 안쪽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식탁을 차려놨어요. 음식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요.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맛있다며 잘 먹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정말 맛있어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회사는 잘 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요즘 신규 서비스를 준비 중이에요. 잘 되면 좋겠어요. 소희야, 학교는 어때? 소희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올해 담임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착해요. 준호도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게 얼마만인가요?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순간이 왔어요.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소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1년 반 전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주식으로 돈을 잃고 집까지 팔고 소희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지.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도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아무 희망도 없었어. 매일 방에만 있으면서 언제 죽을까 생각했어. 엄마,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 들어봐. 엄마가 아직 할 말 있어. 그런데 선자 언니가 엄마한테 기회를 줬어.
유산을 남겨주셨지. 그 돈으로 엄마는 선택을 했어. 그냥 쓰면서 살 수도 있었어. 너희한테 줄 수도 있었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저희한테 주셨어도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그랬으면 지금의 엄마는 없었어. 엄마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 68세에 사업을 시작했지. 처음엔 무서웠어. 실패하면 어떡하나. 나이 많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봤어. 하나하나 배우고 노력했어. 그 결과가 이 공방이야. 저는 공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와 소희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기대지 않아. 내 힘으로 내 집도 샀고 내 사업도 일궜어. 더 이상 너희의 짐이 아니야. 엄마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됐어.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고.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저는 소희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소희야. 엄마가 이해해. 내가 힘들었던 것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엄마가 증명했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고맙다, 민준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말하고 싶어.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엄마가 있으니까. 소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거. 저는 소희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소희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민준이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안았어요. 준호가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사위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한참 후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밝게 말했어요. 이제 무거운 이야기는 끝.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엄마가 밥 해줄게.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어때요? 소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자주 보고 싶어요.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민지와 경숙 씨가 도와줬어요. 사장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경숙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당당하셨어요. 집에 돌아와 은빛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공방으로 초대했다. 1년 반 만에 새 식구가 모였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아이들이 이해해줬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다음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썼어요. 선자 언니 봐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언니가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은영으로서 당당하게 살 거예요. 고마워요, 언니.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희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이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된 거예요. 물론 엄마와 할머니의 역할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도 저만의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은빛 공방 카페의 대표, 100명 회원들의 멘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이제 저는 당당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룬 것들이 있었고, 제가 도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공방에서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영 씨 어제 가족분들 오셨다며요. 어떠셨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만났어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영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영 씨 덕분에 우리도 행복해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감동했어요. 엄마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소희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젯밤에 많이 울었어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고 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사랑해요, 엄마.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이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 삶의 이야기였어요. 고생한 흔적이자 이겨낸 증거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은영 씨 정말 잘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살아요. 행복하게요. 그날 밤 은빛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때라더군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0살이 됐어요. 하지만 나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활력이 넘쳤고 할 일이 가득했어요. 은빛 공방 카페는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회원이 200명을 넘어섰고 대기자도 많았어요. 공간이 좁아져서 옆 상가까지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늘었어요. 민지, 경숙 씨 외에 3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 여성분들이었어요. 일할 곳이 필요했던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작품 수준도 놀라웠어요. 이제는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열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작품 전시회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 할아버지는 목공예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작품 하나에 5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분이 만든 의자는 갤러리에 전시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수로 상을 받았어요. 전국 공예대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저도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지역구청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공헌 대상이었어요.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이은영 대표님은 실버 세대의 롤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공방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젊은 강사를 초대해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어요. 유튜브 보는 법, 사진 찍는 법, 인터넷 뱅킹하는 법.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배우니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뜨개질 강좌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은빛 공방 카페의 일상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작품 만드는 과정, 완성된 작품,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힘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런 곳에 모시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민준이와 소희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제 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공방에서 차를 마셨어요. 민준이는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며느리가 밝고 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소희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전화하고 만났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소희가 자주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 너는 어때?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준호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많이 컸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준호가 자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대견하다. 제가 칭찬했어요. 준호가 방학 되면 공방에 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일 하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도 안정됐어요. 공방 수익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어요. 이제 제 집이 완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저축도 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모았습니다. 나중을 위한 준비였어요. 아프면 병원비가 필요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선자 언니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언니 산소에 자주 갔습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언니가 바라던 대로 행복해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언니 앞에서 항상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은빛 공방 카페 2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그동안 함께한 어르신들을 초대했고 가족들도 초대했습니다. 행사 당일 공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어르신들, 가족들, 지역 주민들, 언론사 사람들 2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은빛 공방 카페 대표 이은영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2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68세에 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친구 박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공방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민준아 소희야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 저는 객석에 민준이와 소희를 봤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70살이지만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민준이와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안았어요. 소희도 눈물을 흘리며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준호도 왔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호.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은빛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로 이 수첩을 마무리합니다. 이 수첩에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어요. 행복했던 순간, 슬펐던 순간, 절망했던 순간, 희망을 되찾은 순간,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키운 기억, 선자 언니와의 우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록. 모두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는 걸.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70살에도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거죠.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르신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은영 70살, 은빛 공방 카페 대표, 200명 회원들의 멘토, 두 아이의 엄마, 한 손주의 할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사는 한 사람. 수첩을 덮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제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설렙니다. 70살인데도 매일이 설레요.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선자 언니 봐요. 제가 정말 행복해요. 언니 뜻대로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공방으로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2년 전 매일 벤치에 앉아 은빛 수첩을 보던 그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외롭게 앉아 계셨어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산책 나왔어요. 저는 공방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여기 한번 오세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 보내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명함을 받아보셨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공예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차도 마시는 곳이에요.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 눈에 관심이 보였어요. 저 같은 늙은이도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도 70살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확신시켜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명함을 챙겼어요. 한번 가볼게요. 저는 기뻤습니다. 또 한 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어르신들이 작업하는 모습,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소리, 따뜻한 커피 향.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민지가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 오늘도 힘내요. 제가 대답했어요. 경숙 씨와 다른 직원들도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모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한 분 한 분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전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뜨개질 수업이었어요. 새로운 분들도 계셨고 오래된 회원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참여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간단한 김밥과 떡볶이였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먹었어요. 사장님 매일 이렇게 행복하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오후에는 새로운 할머니가 방문했어요. 아침에 공원에서 만난 그 할머니였습니다. 오셨네요. 환영해요. 제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를 안내하며 공방을 소개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씩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따뜻해요. 네, 여기는 모두의 집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눈물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씩 돌아가셨어요.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모두가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하늘이 예뻤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의 끝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순간에도 바쁜 순간에도 저는 행복했어요. 제 인생을 사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너는? 네, 저도 먹었어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고맙다, 민준아. 너도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게 고마웠어요. 소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희야, 엄마야. 잘 지내지? 사랑해.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도 잘 지내요. 사랑해요. 이번 주말에 봬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 어르신들과의 시간, 저녁 노을, 아이들과의 연락.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되는 거구나.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날들이 진짜 인생이구나. 저는 제 인생에 만족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힘든 순간도 있고 아픈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겨낼 수 있어요. 68세에 절망했던 제가 70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봐야 해요. 제가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요.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빛나고 있을까? 작은 별빛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제가 살아있는 모든 날이 축복이에요. 저는 이은영입니다. 70살, 은빛 공방 카페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